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인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열린 통일시민 강좌의 일환으로 남북관광에서 한반도 관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남북 관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서의 한반도 관광, 그리고 그 한반도 관광의 파트너로서의 북한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시거나 이미 남북 관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돌리셔서 한반도 관광부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남북 관광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북 관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미 15년도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북 관광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보시는 보기 세 가지 중에서 남북 관광에 대한 것이 어떤 설명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남북한 주민 간에 자유롭게 오가는 관광이다. 남북 관광 글자만 봤을 때 그럴듯하죠. 두 번째, 외국인이 남북한을 오가는 관광이다. 네, 이것도 그럴듯합니다. 3번,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이다. 어떠신가요? 이 세 개 중에 답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남북관광이라는 글자만 봤을 때는 뭔가 남북한을 오갈 수 있고, 뭔가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연결된 것 같은 건데, 실상 우리가 15년 전에 15년 전까지 했었던 남북관광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북 관광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그러한 형태의 관광이 끝난 지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말 요즘에 특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남북 관광이 뭐지에 대해서도 잘 개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광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총 관리하는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든지 문화체육부라든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관광을 다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국민관광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투어리즘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닌 이 도메스틱, 국내 관광이라는 영역이 있고 출국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어, 다른 나라를 구경하는 출국 관광, 아웃바운드 관광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민 관광이라고 하게 되면 이 국내 관광과 출국 관광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와 국외에서 얼마나 여행을 하셨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웃바운드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도 있겠죠. 그것은 거꾸로 이제 입국 관광, 인바운드 관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을 보면 도메스틱과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 우리는 빠지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간다든지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간다든지 하는 국제적인 관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인, 아웃이 있지만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는 세계적으로 또 인터내셔널 관광이라는 국제 관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부산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도메스틱처럼 움직이는 인터널 관광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내부 관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은 주체가 누구냐, 관광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관광의 시장, 관광의 세계 속에서 제가 방금 퀴즈를 냈던 남북 관광은 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도메스틱이라고 하기에는 헌법상 우리가 북한도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사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출국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자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대체 북한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그래서 남북 관광은 영어로 인터코리안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북이라는 의미는 사우스 노스지만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남북 관계, 남북 관광, 남북 경협, 남북 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코리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관광은 남한과 북한 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에 있는 어떤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을 넘기는 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출국한다, 입국한다고 하지 않고
접경선을 지나간다. 그래서 입경한다, 출경한다. 그래서 물건도 수출한다, 뭐 수입한다고 하지 않고 반출한다, 반입한다라는 조금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풀기로 제가 퀴즈 두 개를 드렸는데요. 이제 어디 가서 남북관광은 뭐야? 그리고 남북관광은 우리가 국제 외국에 나가는 관광하고는 다른 이런 차이점이 있어라고 이제는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퀴즈를 냈던 것처럼 남북관광, 우리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해왔던 10여 년간의 그 남북관광의 역사 속에서 남북관광이라는 것은 사실상 유일한 고객이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남한 주민들이 그쪽에 여행을 가고 우리 남한 기업들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과 어, 사실상 유일한 고객인 우리 주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또 중재를 해서 북한 정부와 협상을 좀 하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한반도 관광은 이 시장을 조금 더 넓혀보자. 너무나 좁은 남북 간에 한국 주민들만이 북한으로 일방적인 관광에서 한 발 더 나아보자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한반도 관광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남북 관광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주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금강산과 개성인데요. 금강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금강산 관광은 1998년에 배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육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수월치 않았고, 뭐 잠을 잔다든지 하는 공간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원도 동해항에서 저녁에 출발을 하면 자고 나면 북한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고성이라는 강원도 고성이라는 우리 고성과 같은 지명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장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관광 일정을 하고 다시 한 2박 3일, 뭐 3박 4일 보내고 저녁에 배를 타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동해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발을 5년 정도는 배를 타고 했고요. 2003년부터는 이제 육로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겠지만 금강산은 여러 계절별로 이름이 다르고 금강산 내부에서도 내금강, 해금강 이런 구역들이 나눠지는데 좀 더 안쪽인 내금강 지역으로 관광이 확대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쯤 지난 2008년에 금강산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로 우리 관광객께서 사망하시면서 이 모든 관광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당시 금강산 관광은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었고요. 한밤 자거나 두밤 자거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접 우리가 수용차를 가지고 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서 관광을 하고 돌아오는 관광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당 입장료는 평균 60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금강산 관광 버스가 있고 이제 철책 휴전선을 지나서 버스가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간별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하는지, 그 출입경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들도 과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강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코스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당일로 가실 경우에는 10만 원, 한밤 자고 오실 경우에는 20만 원, 그리고 두밤 자고 오실 경우에는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 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 가시게 되면 그 안에 여러 이제 시설들이 있죠. 숙박시설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해서 북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면에서도 만들고 현대아산이 투자한 여러 가지 호텔과 펜션, 골프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관광공사에서 문화회관과 온천장 또 면세점 같은 것들을 지었습니다. 뭐, 그 처음에 관광이 잘 이제 시작되다가 중단된 게 이게 관광객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지도로 보시게 되면 고성항이라고, 북한은 고성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우리 고성항이 있기 때문에 장전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항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좀 참 위험천만하다 싶기도 한데, 당시에 이 지역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관광객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동그라미 이것은 이제 현대에서 건설을 한 항만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배가 들어가고 관광을 했었고 반대편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들은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간쯤에는 관광 통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에서 이 통제선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제 산책을 나가셨다가 넘어서
이제 북측 초소 인근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관광이 일어나지 못했고, 북한은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하면서 이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연초부터 조건 없이 재개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사실은 1년을 기다렸죠.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를,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1년 정도 기다리다가 19년 말까지 기다려보고 변경이 없으면 자기들은 전략을 변경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2019년 말이 되자 이제는 더 이상 대북 제재 완화나 어떤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자기들의 주체적이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전략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우리 한국 측에서 투자했던 모든 이 자산들을 다 철거하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지 투자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1, 2년이 지난 것이죠. 이 시간 동안 북한은 이미 스스로 금강산의 시설들을 철거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관광은 해금강, 뭐 삼일포, 고성, 그리고 온정리라는 마을, 이후에 내금강까지 되어 있지만 이것은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개성관광도 마찬가지고 금강산 관광은 보다 큰 계획 속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아산이 개발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금강산뿐만 아니라 고 정주영 회장님의 고향인 통천, 그리고 멀리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인 원산까지 이 전체 사업지구를 가지고 2단계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1단계, 금강산에서 지금 투자가 멈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획 그대로를 북한이 가지고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범위를 보시면 지금 약간 우리랑은 다른 방식으로 글자가 이제 보이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로 북한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표했던 계획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원래 현대아산과 함께 개발하려고 했던 그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산 금강산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큰 국제관광지대로서 개발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보면 바닷가 지역도 있고 산도 있고 안에 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관광지대를 개발하고자 했었고 2018년 당시에는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라는 것까지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 규모와 뭐 형태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북한이 이미 원산 금강산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쪽에 강릉이나 설악산이나 고성이나 이런 좋은 관광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를 묶어서 통일 관광 특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가장 좀 최근 사진인데요. 제가 올해 5월에 이 금강산 가장 가까이 끝자락에 가봤습니다. 제가 그 밟고 있는 땅에서 GPS로 켜고 어디쯤 와 있나를 봤거든요. 정말 휴전선 가까이 이제 DMZ 박물관과 이제 통일 전망대 등으로 가까이 가봤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아서 북한 측이 아주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전망대에서 보시면 이렇게 가볼 수는 없지만 금강산의 절경을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가시면, 조금 더 가시면 화진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금강산 관광을 할 때 거쳐갔던 그 지역이죠. 여기 정말 풍광이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어서 여기는 김일성이 옛날에 있었던 별장도 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강원도 휴가를 가시면 보통 속초나 양양, 뭐, 그 정도로 가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올라가시면 또 보기 드문 정말 북한에 온 것 같은 북한의 그런 조용한 바다까 지역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북한이 철거하라고 통보한 우리 측의 12개의 자산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구글 위성 영상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은 시설들이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북한이 왜 이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이 시설들은 15년이 지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와 재보수가 필요하고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필요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성관광입니다. 개성은 금강산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2005년 시범 관광을 시작으로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제대로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단이 됐죠. 그래서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하시거나 이제 파주 임진각에서 여기는 이제 서해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개성은 숙박을 하지 않고 이제 당일 관광 코스로 가시게 되고 평균 입장료는 100달러였습니다. 이때 제가 아까 금강산에서도 입장료가 6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입장료이지 관광 상품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들어갈 때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다른 그 상품의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 같은 경우는 어, 당일로 갔다 오시는데 18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개성공업지구의 위치라든지 또 개성 주요 관광 유적지의 사진들을 지리적인 위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광은 9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관광이 중단될 때까지 쭉 이어졌는데 전체 총 관광객은 193만 명 정도 됩니다. 앞반에 해로로 가신 분들이 55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육로로 가셨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기회를 통해서 평양으로 또 관광을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관광 협력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그룹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 개발권, 개성관광사업, 백두산 관광사업, 그리고 철도 전력 등 7대 SOC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개발 사업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 연결이라든지 통신, 전력, 수자원, 비행장, 댐 등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관광과 관련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반면 이 배타적인 사업권을 현대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사업권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북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새로운 한반도 관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